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종부세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장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 가격 대비해서 일정 퍼센테이지까지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연간 발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시가격이 발표가 된 데다가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이 부분을 과표로 잡은 상태에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혹은 2주택 이상자들은 6억 공제를 한 후에 남는 금액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이제 세율을 곱해서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하는 그 세율에 의해서 내게 되는 세액이 결정이 되게 되죠. 자, 이런 구조로 이제 종부세가 고지가 되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손을 안 댄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뭐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공시가격 부분도 이번에 발표된 이제 장기간의 로드맵에 따르면 앞으로 한 적으면 5년, 빠르면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지금은 한 70% 정도 수준에서 형성돼 있던 공시가격을 뭐 8, 9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이미 예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정가액 비율은 이미 90%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없애겠다라는 거죠. 100%까지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그보다 약간 밑에 있는 이 공시가격 전체를 과표로 삼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저평가되는 형태로 세금을 줄이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아주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최고세율 6% 가까이까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내년 바뀌는 세율 기준으로 했을 때의 종부세 실효세율을 계산을 해보면 가지고 있는 자산 시장 가격 대비해서 거의 적으면 0.8%, 많으면 거의 0.9%까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로 인해서 납부되는 세액이 거의 1,500만 원 전후까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인상되는 이 종부세 실효세율을 이제 우리나라보다 약간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 기준으로 맞춰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차별성이 굉장히 심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2% 가까이까지 연간 내 시장 가격 대비해서 보유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타겟팅을 미국과 비슷한 형태로 거의 1.5 내지 2% 수준까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으시는 분들은 이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신 은퇴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 은퇴를 앞두시거나 혹은 은퇴하신 분들의 그 속상황을 좀 들어보면요. 그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산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일단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거의 대부분 한 채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 받으시게 될 연금액이 적으면 한 100만 원 내외, 많으면 이제 공무원 직군들을 제외하고서는요. 많으면 한 120 내지 150만 원 정도 수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현금 보유하고 계신 게 적으면 3억, 많으면 5, 6억 정도. 요 정도 수준이 가장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서울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분들의 연금액과 현금 보유액은 큰 편차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분들의 자산 계층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거주하고 계신 집이 어디에 있느냐가 바로 그분의 자산 계층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이제 외부적으로는 20억, 30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와, 저 사람은 자산가야, 부자야 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분들께서 실제 속사정을 봤을 때는 집 하나 빼고는 있는 게 남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금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 버리게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을 매도를 해야지만이 내가 내 손에 쥐는 돈 가지고 투자건 뭐 실제 사용하는 뭐 금액이건 이걸 충당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앞으로 이 보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보유세와 그리고 매도했을 때는 또 양도세 이 부분 중에서 어떤 게 나에게 더 이득인지를 판단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자산 계획을 좀 짜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뉴스들을 한번 보시자면 대치동 30평대 1주택 보유자의 작년 보유세 종부세율이 126만 원에서 200만 원대 중반대까지 한 1.78배 정도 늘어났더라.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늘어나는 액수 기껏해봤자 연간 뭐 100몇십만 원 늘어나는데 집값은 뭐 10억이 올랐지 않느냐. 그러면 집값 대비해서 이게 세금을 내는 게 맞다.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어차피 집값 늘어난 부분은 양도할 때 양도세 부분에서 이미 다 내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내고 있는 것, 이 보유세가 이중과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이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집값 상승 대비해서 미미하다라고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정부는 지금까지 세팅된 이 세율에 대한 개정 부분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해야지만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신규 종부세 납부자는 물론 가격이 종부세를 낸다라고 하는 게 저가 주택 한 채 갖고 있다 그래서 종부세 내지는 않죠. 적어도 이제 사람들이 고가 주택이다라고 여겨지는 영역까지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자는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는 거고요. 내년 상승폭이 올해보다 더 클 것이다. 그래서 반포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이 올해 늘어난 액수가 작년 대비해서 한 1.7배 늘어났으면 내년은 또 내후년이죠. 내년은 올해 대비해서 한 1.8배 늘어나고 또 그 이후에도 거의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산된 이 종부세가 아무리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내게 되는 종부세가 예를 들어서 실효세율이 한 1%가 된다. 그러면 이거 10년 동안 내봤자 내 시가 대비해서 10%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매도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요. 내가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아서 낼 게 아예 없는 분들 제외하고서는 양도세를 내게 됐을 때에 양도세에 대한 양도세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보유,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선택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이 정말로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정말 은퇴를 준비 없이 하셨거나 혹은 지금까지 자영업 하시거나 혹은 뭐 중소기업 다니셨던 분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로 소득이 많이 줄어들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유에 대한 것을 보유세 부분을 굉장히 더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실 거고 매도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양도세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불리하다. 그래서 1주택자 분들은 버틸 것이고 다만 이제 다주택이라던가 법인이라던가 여러 형태로 해서 여러 주택을 끌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이득이 거의 제로로 수렴을 하는 상태까지 와버린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이제 신용대출에 대한 문제인데 이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봤을 때 하나는 담보대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는 약간의 고위험군의 대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 때문에 지금 은행권들에서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08년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금융 규제가 흘러오게 된 것인데 기업에 대한 대출과 개인에 대한 대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있는 이제 금융권에 들어가는 규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기업에 대한 대출 리스크는 낮게 평가를 하고 개인에게 내준 은행들의 대출 리스크는 높게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껏 나갔던 개인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앞으로도 계속 같은 기준으로 유지를 해주면 은행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충당금 이 비율 자체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고위험 자산을 많이 끌어안고 있는 은행이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그 은행의 자체의 신용도라던가 건전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훼손될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은행들은 계속해서 개인에 대한 대출,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인 신용대출은 상당히 많이 줄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 시행이 돼버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중은행들에서 하나씩 신용대출을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만큼 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자산 가격 대비한 대출의 형태보다는 지금은 소득으로 본 상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DSR이라는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DSR에 대한 규제는 사실 모든 대출을 기준으로 해서 그 대출들에서 나오게 되는 원금 상환액 그리고 이자 상환액을 다 합친 다음에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연간 연봉이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이 원금과 이자 상환 액수가 연간 뭐 한 4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채권, 빌려준 돈을 상환받기 어려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고소득자들 뭐 예를 들어서 의사라던가 아니면 회계사라던가 이런 전문직 고소득자들에게까지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실제로 저한테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이제 신용에 대한 그 신용 대출이 앞으로 안 나오게 되면서 여태껏 빌려줬었던, 그러니까 여태 내가 뭐 집을 연끌을 해서 사기 위해서 빌렸던 신용 대출까지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런 식으로 문의가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종전에 냈던 신용대출을 전면 원금 상환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안 갔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신용대출 양이 총량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 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신용대출을 상환하게 되는 압박까지는 아직은 들어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수요가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만약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담보대출 부분에 대한 담보 여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또 주택담보대출까지 상환해라라고 하는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철저하게 세금과 내 리스크 관리 부분을 따져본 다음에 이득이 큰 상황일 경우에만 이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 절대로 과거처럼 계속해서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열어주면서 주택 사가지고 경기 부양하겠다,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진 정책을 쓸 만한 때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맞춰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때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한 주간의 뉴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동산 시장의 실효 수익률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한 5, 6년 굉장히 좋았던, 어찌 보면 한 사람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는 그런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신 분들이 마음이 다급해지다 보니까 저 사람은 그냥 집 하나 사놨는데 평생 내가 모은 돈보다 더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참여를 해서 이 시장에서 한탕 해야겠다, 이런 식의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 장이다.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매도 이익과 보유 이익을 따져본 상태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때고, 그렇다면 내가 거주할 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내가 과도한 부채를 끌어안고서 리스크를 너무 많이 키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상태에서 매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사실은 이제 잔치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 과거 있었던 뭐 연간 50%, 60%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시장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수익률은 적어도 다른 대안보다는 월등한 정도 수익률만 있다면 이 시장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뭐 수익률이 한 4%대, 5%대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들어가 봄직하다. 다만 과거처럼 투자를 했다라 그래서 20%, 30%, 40%이 정도의 수익을 나에게 과도하게 안겨주는 시장은 끝났다. 그렇다면 내가 이걸 뭐 그 정도를 요구 수익률로 보고서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낮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그분들께서는 0.7%, 0.8%밖에 안 되는 예금이자밖에는 할 게 없다. 그래서 지금은 마인드를 좀 바꿔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요. 개별적인 고민이라던가 뭐 상담이 필요하시다거나 이런 분들은 방송과 세미나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